맑은 군용 수첩이 있다. 표지는 올리브 드랩색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그냥 갈색이다. 세월이 색을 지웠다. 모서리는 닳았고 가죽끈은 끊어진 채 수첩 안에 끼워져 있다. 누군가 버리지 않았다. 누군가 간직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상자 안에서, 어떤 다락방 구석에서 이것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첫 페이지를 펼치면 날짜가 보인다. 1950년 11월 중순. 잉크가 번진 곳이 있다. 물인지 눈인지 아니면 발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글씨는 처음에는 반듯하다. 또렷하고 규칙적이다. 군인답게 보고서처럼.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글씨가 달라진다. 선이 떨린다. 자음이 뭉개진다. 어떤 날은 한 줄밖에 없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있다. 오늘 장진호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잠시 멈추게 된다. 아름답다고 했다. 1950년 11월의 장진호를.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사람은 아직 몰랐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썼다. 함경남도 개마고원, 해발 1100m. 주변을 둘러싼 산들은 1500m에서 2000m. 호수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눈은 이미 깊이 쌓여 있었다. 조용했을 것이다. 전쟁터 치고는 너무 조용했을 것이다. 그 조용함이 사실은 가장 나쁜 신호였다. 이 일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썼는지,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 다만 이것만은 안다. 이 수첩은 1950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했던 전투 중 하나를 통과했다. 미 해병대 약 1만 5천 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된 채 영하 40도의 계곡에서 17일을 버텼다. 그 17일의 기록이 이 수첩 안에 있다.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됐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1950년 10월 도쿄 다이치 생면 빌딩 6층. 연합군 최고사령부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의 집무실이다. 이 건물은 원래 일본 생명보험 회사 사옥이었는데 1945년 점령 이후 메가더가 접수해서 쓰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메가더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 정보도, 보고서도, 지도도. 그 10월 메가더는 자신이 썼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9월 15일 대부분의 참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작전이 성공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밀리던 유엔군이 단숨에 판도를 뒤집었다.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넘었다.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됐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도쿄에서는 그렇게 보였다. 10월 15일 메가더는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메가더는 말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령 개입한다고 해도 소련 공군의 지원 없이 중국 지상군만으로는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말도 했다.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트루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전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간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았다. 공식 명령이 아니었다. 누가 먼저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이 됐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떤 준비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동계장비, 방한복, 두꺼운 침낭, 방한화, 장갑. 이것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전쟁을 위해
겨울 준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 미 해병대 제1사단 10월부터 원산에 상륙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사단장은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 버지니아 출신,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메가더 사령부에서 계속 속도를 높이라는 압박이 왔다. 더 빨리, 더 북쪽으로. 스미스는 그 압박에 저항했다. 드러내놓고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늦췄다. 보급선을 확인하고 퇴로를 점검하고 하갈로리에 예비 물자를 쌓아뒀다. 상급 지휘관들은 스미스가 소극적이라고 비난했다. 나중에 그 비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된다. 11월 초 해병대는 황초령을 넘어 장진호 방면으로 진격했다. 도로는 하나였다. 포장도 안 된 산길 하나. 그 길이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좌우는 산이었고 산 너머는 아무도 몰랐다. 정찰대가 중국군 흔적을 보고했다. 많은 수였다. 그러나 도쿄 사령부에서는 그 보고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 중순, 해병대는 장진호 서쪽을 따라 두 갈래로 배치됐다. 호수 서북쪽 끝에 위치한 유담리에는 제5 해병연대와 제7 해병연대가 들어갔다. 호수 아래 하갈우리에는 사단 사령부와 지원부대, 그 중간 지점들의 소규모 부대들이 흩어졌다. 고토리, 진흥리. 이 배치가 나중에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 당시에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 이제 일기로 돌아간다. 장진호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다. 그 문장 아래에 이런 말도 있다. 산이 높다. 눈이 하얗다. 전쟁을 하는 곳 같지 않다. 이 사람은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다. 군인이지만 뭔가를 기록해두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남겨두고 싶은 사람. 며칠 뒤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밤에 추웠다. 생각보다 훨씬 추웠다. 내일은 더 따뜻한 것을 입어야겠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장갑이 없다. 단 4글자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4글자. 영어 원문으로도 짧다. 긴 설명이 없다. 장갑이 없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에 1950년 11월에 모든 무능과 오판이 압축돼 있다. 개막 5월의 11월은 서울의 한겨울과 다르다. 바람이 다르다. 대륙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산과 산 사이의 계곡으로 쏟아진다.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그해 1950년의 겨울은 기상기록상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11월 말부터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12월에는 영하 40도를 찍었다. 장갑이 없다. 그 4글자 뒤에 무엇이 올지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아직 몰랐다. 1950년 11월 27일.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 이 날짜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날 낮은 평범했다. 평범한 것이 이미 이상했지만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유담리 쪽 해병대는 다음 날 서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령은 무평리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었다. 지도상에는 길이 있었다. 그 길 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지도에 없었다. 황혼이 졌다. 개막5원의 해는 빠르다. 4시만 넘어도 어둠이 내려앉는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병사들은 진지에서 몸을 구겼다. 가능한 것들을 껴입었다. 침낭은 영하 10도용이었다. 야전 교범에 맞게 지급된 장비들이었지만 영하 30도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그리고 밤 10시쯤이었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처음 들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잠시 몰랐다. 군악대? 신호?
그러나 그것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공격 개시를 알리는 나팔이었다. 나팔 소리에 섞여서 꽹과리 소리가 났다. 징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고함이 들렸다. 사방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산 위에서, 능선에서. 중국 제구병단이었다. 병력 12만 명. 숙술은 사령관 휘하의 정예 부대들. 3개 군단, 12개 사단. 이들은 10월부터 야간에만 이동하면서 만주 국경을 건너 개마고원으로 내려왔다. 낮에는 산속에 숨었다. 불을 피우지 않았다. 취사를 하지 않았다. 정찰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정지했다. 미군 정보당국은 이 대규모 병력의 이동을 감지하지 못했다. 아니, 일부 신호는 있었지만 그것을 12만이라고 읽지 못했다. 12만이 어두운 산속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1월 27일 밤 일제히 내려왔다. 유담리, 하가루리, 덕동고개, 신흥리, 고토리. 장진호를 둘러싼 모든 거점이 동시에 공격받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동시 공격이었다. 각 거점을 고립시키고 연결을 끊고 각계격파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초기에 그 계획은 상당히 성공했다. 유담리에서는 5연대와 7연대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공군을 막아야 했다. 진지는 좁았고 적은 많았다. 능선마다 교전이 벌어졌다. 신흥리 동쪽에서는 육군 제31연대 전투단이 포위됐다. 이들은 해병대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훈련이 덜 된 부대였고 장비도 부족했다. 중공군은 이 지점을 집중 공략했다. 이틀이 채 안 돼서 제31연대 전투단은 사실상 부계했다. 전사자, 포로, 실종자를 합쳐서 약 2,500명. 그것이 미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연대급 손실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날 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총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 문장 뒤에 몇 줄이 더 있지만 읽기 어렵다. 글씨가 무너졌다. 손이 떨렸거나 어두웠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것이다. 한 단어만 간신히 읽힌다. 총. 그리고 그 옆에 두 글자. 얼었다. 총이 얼었다. 영하 30도에서 금속은 달라진다. 윤활유가 굳는다. 격발기구가 뻑뻑해진다. 총을 쏘려면 먼저 총을 녹여야 한다. 겨드랑이에 끼워서, 체온으로, 가슴에 품어서. 그러나 중공군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럴 시간이 없다. 미리 준비한 병사들은 총을 침낭 안에 넣어서 잤다. 총을 몸에 붙이고 잤다. 그렇게 하지 않은 병사들은 그날 밤 손잡이만 당길 수 있는 쇳덩이를 들고 있었다. 중공군도 추위에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진다. 그들도 방한복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도 동상에 걸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숫자가 있었다. 12만과 1만 5천. 그 격차는 추위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다.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렸다. 밤새. 공격이 격퇴되면 잠시 멎었다가 다시 시작됐다. 중공군 전술의 특징이었다. 한 파도가 무너지면 다음 파도가 왔다. 진지를 지키는 해병들은 탄약을 아꼈다. 총을 몸에 품었다.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하가루리 사단 사령부에서 스미스 장군은 상황 보고를 받았다. 유담리 포위, 신흥리 교전, 덕동 고개 위기, 그리고 하가루리 자체도 공격받고 있었다. 모든 거점이 동시에 위기였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모두가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스미스는 지도를 봤다. 탈출로는 하나였다.
남쪽으로 고토리를 거쳐 흥남으로. 그 길 위에 중공군이 깔려 있었다. 길 위에 고갯마루마다, 능선마다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불가능했다. 유담리의 두 연대가 먼저 하갈루리로 내려와야 했다. 흩어진 모든 부대가 한 곳에 모여야 했다. 그 다음에 함께 뚫고 나가야 했다.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열흘이 넘게 걸렸다. 그 열흘 동안 이 일기는 계속 쓰였다. 페이지마다 줄마다 전쟁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지가 기록됐다. 총이 어는 것, 발이 이상해지는 것, 전우가 쓰러지는 것, 그래도 계속 걷는 것. 아름답다고 썼던 사람이, 장진호가 아름답다고 썼던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것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수첩을 버리지 않았다. 계속 들고 다녔다. 계속 썼다. 그것이 이 일기가 살아남은 이유일 것이다. 11월 28일 아침이 밝았다. 밝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개마고원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 옅어지는 것이었다. 하늘이 회색에서 다른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전날 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가 드러났다. 눈 위에 흔적들이 있었다. 병사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볼 시간도 없었다. 일기에는 그날 아침 이렇게 시작한다. 해가 뜨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해가 떠도 추웠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진호 전투를 이야기할 때 밤의 공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중공군의 야간 공격, 나팔 소리, 어둠 속의 혼전. 그러나 이 일기는 낮에 다른 적을 기록하고 있다. 밤에는 총탄이 날아왔다. 낮에는 추위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영하 40도가 인간의 몸에 무엇을 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체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 시작된다.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33도 아래에서는 떨림이 멈춘다. 그것이 더 나빠진 신호다. 몸이 열을 만들어낼 에너지조차 없어진 것이다. 30도 아래에서는 의식이 흐려지고 움직임이 느려진다. 어떤 병사들은 잠이 온다고 했다. 쉬고 싶다고 했다. 앉으면 안 됐다. 앉으면 그대로 얼었다. 그러나 더 빠른 것은 동상이었다. 동상은 저체온증보다 먼저 왔다. 말단부터 시작됐다. 발가락, 손가락, 귀, 코. 혈액이 몸의 핵심부를 지키기 위해 말단으로 가는 순환을 줄인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 다음에는 저린다.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진다. 느낌이 없어지면 이미 늦은 것이다. 장진호에서 해병들이 처음 발가락 동상을 느낀 것은 11월 첫째 주부터였다. 방한화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방한화는 사이즈가 문제였다. 너무 꽉 맞는 신발은 혈액순환을 막아서 동상을 더 빠르게 만든다. 양말을 2개 신으면 발이 꽉 끼었다. 1개만 신으면 너무 추웠다.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기에 이런 날이 있다. 날짜는 11월 말 어느 날이다. 오늘 맥과 함께 발을 살펴봤다. 맥의 발가락 2개가 이상하다. 색이 이상하다. 보라색이다. 맥은 아프지 않다고 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더 나쁜 것이라고 들었다. 맥이 누구인지 일기는 설명하지 않는다. 전우다. 이름인지 별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보라색 발가락이 뭘 뜻하는지는 이 일기를 쓴 사람도 알고 있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더 나쁘다고 들었다고 썼다.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의무병에게서인지 선임에게서인지. 아무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나도 발이 이상하다. 맞다. 설명이 없다.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아마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무서웠을 것이다. 쓰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단순히 손가락이 굳어서 더 쓰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 일기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획이 굵어진다. 정확히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눌러서 그냥 표시만 하는 것처럼. 손에 힘이 없어진 것인지, 추워서 손이 굳은 것인지. 장진호에서 동상 환자의 수는 전투 사망자를 훨씬 넘어섰다. 전투가 끝난 뒤 집계된 동상 환자는 7,300명 이상이었다. 전투 사망자 604명의 12배가 넘는 숫자다. 그 7,300명 중 상당수가 발가락, 손가락을 잃었다. 일부는 발 전체를, 발목 아래 전체를 잃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동상은 궤저로 이어졌다. 세균이 죽은 조지를 먹었다. 절단이 유일한 방법이 됐다. 의무병들은 지옥을 봤다. 제1해병사단 의무대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처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다. 트리아지, 즉 전장 분류.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기 어려운 사람, 이미 손 쓸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한다. 그런데 장진호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렸다. 동상으로 의식이 흐릿한 병사가 있었다. 총상을 입은 병사가 있었다. 둘 다 죽어가고 있었다. 누구를 먼저 봐야 하는가? 모르핀이 얼었다. 이것이 의무병들을 가장 괴롭힌 문제 중 하나였다. 당시 야전에서 쓰던 모르핀은 작은 튜브 형태였다. 체온으로 녹여서 써야 했다. 입속에 넣어서 녹였다. 겨드랑이 안쪽에 품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상자의 체온을 이용했다. 부상자의 몸에 모르핀 튜브를 붙여서 몸에 열로 녹인 다음 투여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부상자는 고통 속에 있었다. 시레이션 캔도 얼었다. 미군 전투식량 캔은 금속이었다. 영하 30도에서 금속 캔은 그냥 얼어붙었다. 내용물이 고체가 됐다. 그것을 먹으려면 녹여야 했다. 불을 피우면 위치가 노출됐다. 낮에 햇볕이 들면 고도단에 넣어서 체온으로 녹였다. 초콜릿바도 마찬가지였다. 얼어붙은 초콜릿을 이로 씹다가 치아가 부러진 병사들이 있었다. 배가 고파서, 먹어야 힘이 나서 억지로 깨물었다. 일기에는 이런 날도 있다. 오늘 저녁은 차가운 캔이었다. 맛이 없지만 먹었다. 먹지 않으면 내일 걸을 수 없다. 걸어야 한다. 걸어야 한다. 이 세 단어가 이 일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쉬고 싶다. 앉고 싶다. 그래도 걸어야 한다. 멈추면 얼고, 얼면 죽는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었다. 그러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발에 동상이 심하게 걸린 병사는 걸을 수 없었다. 부상을 입은 병사는 걸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짐이 된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다. 그러나 해병대는 그 냉혹한 선택을 거부했다. 전우를 두고 가지 않는다. 죽은 자도, 산 자도. 이것이 해병대의 원칙이었고 장진호에서 그 원칙은 극한까지 시험받았다. 걷지 못하는 부상자들을 실어야 했다.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실었다. 차량이 없으면 들것에 실었다. 들것을 맬 사람이 없으면 담요에 싸서 끌었다. 이미 동상으로 손가락이 굳어가는 병사가 또 다른 병사를 등에 업었다. 얼어붙은 길에서, 눈 속에서 중공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죽은 병사들의 시신도 가져갔다.
시신은 차량 위에 쌓였다. 얼었다. 차가운 것이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저 사람에게는 고향에 가족이 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가족이 알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일기의 어느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다. 오늘 존스를 차에 실었다. 어제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다. 이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에 쓴다. 존스. 이름 하나. 설명 없이. 그냥 이름만. 잊지 않기 위해 쓴 이름. 이 일기에는 이런 이름들이 몇 개 더 나온다. 맥, 존스, 리들리, 페레이라. 누군가의 아들들이고, 누군가의 형제들이고, 누군가의 남편들이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그들의 이름을 적었다. 수첩이 없어지거나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딘가에 남겨놓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이 장진호의 진짜 기록이다. 전략지도 위에 화살표가 아니라, 부상자 통계 숫자가 아니라, 얼어붙은 모르핀과 보라색 발가락과 차에 실린 존스와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손. 그것이 장진호였다. 유담리는 장진호 북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몇 채의 건물, 좁은 계곡, 사방이 산으로 막힌 지형. 11월 27일 밤 공격이 시작됐을 때 여기에 미 해병 제5연대와 제7연대 병력 약 8,0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8,000명이 사실상 포위됐다. 제7 해병연대장 호머 리천버그 대령과 제5 해병연대장 레이먼드 머레이 대령. 두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첫날 밤을 보냈다.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어느 방향이 주공격인지, 어느 방향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선 통신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가루리의 스미스 장군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결이 불안정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두 대령은 현실을 직시했다. 포위됐다. 하가로리까지의 거리는 22km. 그 22km 사이에 중공군이 막고 있었다. 비행기가 보급품을 투하해 줄 수는 있었지만 부상자를 후송할 방법이 없었다. 부상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탄약은 소모됐다. 영하 30도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갉아먹었다. 11월 28일 두 대령은 함께 앉아서 방안을 논의했다.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었다. 증원을 기다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가루리에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뿐이었다. 자력으로 하가루리까지 내려간다. 22km를 싸우면서 간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토테라고 부르면 안 됐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미스 장군은 그것을 후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다. 후퇴하는 것입니까? 스미스의 대답은 이랬다. 후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Retreat hell. We're not retreating. We're just attacking in a different direction. 이 말이 유명해졌다. 군사 역사에 남는 말이 됐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철학이었다. 포위됐다고 해서, 숫자에서 밀린다고 해서 공세적 정신을 잃지 않는다. 싸우면서 나간다. 싸우면서 가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공세적 정신이 없으면 22km를 살아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일기에는 이 명령이 전달된 날 이런 문장이 있다. 태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덜 무섭지는 않다. 그래도 움직인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담담하다. 두렵다고 하면서도 냉정하다. 이 사람은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무섭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훈련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작동시키는 어떤 본능인지 알 수 없다. 11월 29일, 유담리 철수가 시작됐다. 8,000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22km를 걷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걸어가는 길 양쪽으로 고지를 점령해야 했다. 민선마다 중공군이 있었다. 민선을 먼저 점령해야 본대가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면 앞부대가 고지를 올라가서 싸우고 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부대가 그 고지를 내어주고 다음 고지를 차지해야 했다. 이것을 교대 엄호라고 한다. 극한의 체력과 협조를 요구하는 기동이었다. 영하 35도. 눈 속에서 중공군의 사격을 받으면서 동상 걸린 발로 유담리에서 하가로리까지 이동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11월 29일에 출발해서 12월 1일에 도착했다. 22km를 사흘 만에 왔다는 것은 느린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해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이 이동 중에 덕동 고개가 있었다. 덕동 고개가 없으면 유담리에서 하갈루리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고개가 막히면 8,000명이 갇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고개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임무가 F중대에게 떨어졌다. 제7해병연대 2대대 F중대. 지휘관은 윌리엄 바버 대위. 1950년 11월 27일 밤, 다른 곳들이 공격받기 시작할 때 바버 대위는 234명을 이끌고 덕동 고개 위의 진지에 올라갔다. 임무는 그 고개를 지키는 것이었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담리의 두 연대가 고개를 통과할 때까지. 11월 27일 밤, F중대도 공격받았다. 첫날 밤에 이미 사상자가 나왔다. 이튿날 밤에도 공격이 왔다. 중공군은 이 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F중대의 진지는 점점 좁아졌다. 죽은 자들의 자리를 산자들이 메웠다. 부상자들이 누운 채 소총을 쏘았다. 탄약이 떨어져 가자 죽은 전우들의 탄약을 거뒀다. 11월 29일 새벽, 바버대위가 부상을 입었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휘를 내려놓지 않았다. 들것 위에 누운 채 진지를 돌았다. 병사들 옆에 누워서 상황을 보고받고 명령을 내렸다. 들것을 맨 부하들이 그를 이 진지에서 저 진지로 옮겼다. 바버대위는 이동하면서 각 진지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다. 5박 6일, F중대는 덕동고개를 지켰다. 12월 2일, 유담리에서 내려오는 부대의 선두가 덕동고개에 도착했다. 그때까지 234명 중 134명이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26명이 전사했다. 나머지 74명은 부상자이거나 동상 환자였다. 바버대위는 이 전투의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훈장이 134라는 숫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234면이 올라가서 134면이 내려왔다. 일기를 쓴 사람은 그 고개를 지나쳤다. 이렇게 썼다. 고개를 넘으면서 눈 위의 것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봤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걷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했으므로, 발밑을 봐야 했으므로. 그래서 봤다. 보고서도 걸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네 문장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다. 눈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쓰지 않았다.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읽는 사람은 안다.
쓴 사람도 알면서 쓰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묘사보다 더 무겁다. 12월 1일, 유담리의 두 연대가 하가루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하가루리가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하가루리 자체도 포위됐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이곳도 11월 27일 밤부터 공격받고 있었다. 해병대는 하가루리 주변에 방어진지를 만들었다. 원형 방어. 사방이 적이므로 사방이 전선이었다. 전투기들이 낮 동안 공중 지원을 했지만 밤이 되면 비행기는 떠났다. 그리고 밤마다 나팔이 울렸다. 스미스 장군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부상자와 동상 환자였다. 하가루리에 집결한 부상자만 수백 명이었다. 유담리에서 내려온 부상자, 하가루리 자체에서 발생한 부상자, 덕동고개에서 온 부상자. 이들을 치료할 의료 장비가 부족했다. 이들을 후송할 방법이 없었다. 도로는 막혔다. 헬기는 고지대 저온 환경에서 운용이 어려웠다. 방법은 하나였다. 비행장. 하가루리 남쪽에 평평한 땅이 있었다. 길이 900m 정도를 확보하면 수송기가 내릴 수 있었다. C-47 수송기. 그것이 내리면 부상자를 실어 나를 수 있고 탄약과 보급품을 내릴 수 있었다. 공중 보급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비행장 하나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생존과 죽음의 차이였다. 문제는 그 땅이 얼어 있었다는 것이다. 개마고원의 땅은 11월부터 얼기 시작한다. 표면만 어는 것이 아니다. 깊이 얼었다. 곡괭이로 쳐도 튀어나왔다. 삽으로 파면 3날이 버텼다. 그러나 스미스는 명령했다. 만들어라. 11월 28일 공병대대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병대대만으로는 부족했다. 전투병사들도 투입됐다. 총을 들어야 할 손이 곡괭이를 들었다. 낮에는 비행기 공중지원을 받으면서 땅을 팠다. 밤에는 중공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땅을 팠다. 곡괭이질이 끝나면 다시 소총을 들었다. 소총을 내려놓으면 다시 곡괭이를 들었다. 72시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사흘이 채 안 됐다. 11월 28일 시작해서 12월 1일 새벽에 첫 번째 수송기가 내렸다. 얼어붙은 땅 위에 눈을 치우고 표면을 고르고 최소한의 착륙 환경을 만들어냈다. 완벽하지 않았다. 활주로 양쪽이 고르지 않았다. 그러나 비행기는 내렸다. 첫 번째 시 47이 착륙했을 때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얼어붙은 땅이 쇠처럼 단단하다. 그래도 판다. 오늘 비행기가 내렸다. 사람들이 울었다. 나도 울었다.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 네 글자.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만큼 이 사람은 아직 정신이 있었다. 극함의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무감각해지지 않은 증거였다. 수송기는 계속 왔다. 낮 동안 날씨가 허락하는 한 비행기들이 하가루리로 내렸다. 한 번 올 때마다 탄약, 식량, 의료품, 방한장갑, 두꺼운 양말, 교체용 배터리, 그리고 떠날 때마다 들것에 누운 부상자들을 실었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 하가루리 임시비행장에서 후송된 부상자와 동상 환자는 4,500명 이상이었다. 수송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사격이 날아왔다. 중공군은 그 비행장을 없애고 싶었다. 비행장이 살아있는 한 포위가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병들은 비행장을 지켰다. 비행기가 내릴 때 양쪽 능선에서 포가 울렸고 전투기들이 엄호했다. 4,500명이 그 비행장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움직여야 했다.
하가루리에 모인 약 1만 명. 부상자들을 보내고 남은 이들.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였다. 고토리로, 시능리로, 흑남으로, 남쪽으로 뚫고 나가는 것. 그런데 길이 없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끊겼다. 하가루리에서 고토리로 내려가는 그 유일한 산길. 그 길 위에 수문교가 있었다. 장진호댐 위쪽에 수로를 건너는 다리. 폭은 좁고 높이는 높고 그 아래는 협곡이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차량이 지나갈 수 없었다. 차량이 없으면 부상자를 실어 나를 수 없었다. 부상자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중공군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12월 1일 새벽, 중공군은 수문교를 폭파했다. 다리가 사라졌다. 협곡 위에 철골 더미만 남았다. 스미스 장군은 보고를 받았다. 다리가 없다. 사흘 동안 만든 비행장, 5박 6일을 버틴 덕동고개, 사흘을 싸우며 내려온 두 연대, 그 모든 것이 이 협곡 앞에서 막힐 수 있었다. 그때 공군 제1해병항공단 소속 장교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다. 다리를 새로 만들 수 없다면 부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겠는가? 이 말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렸다. 다리를 낙하산으로 투하한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에 연합군 기술지원부대가 있었다. 그 부대는 트레슬 브릿지, 즉 조립식 목재 교량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M2 트레슬 브릿지. 이것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면 공군 수송기 C-119가 실을 수 있었다.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서 하갈루리로 실제로 실행됐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작전이었다. 공중 투하된 교량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해서 다리를 만든 것은 전쟁사에서 이 사례 외에는 없다. 12월 7일, 낙하산을 단 교량 부품들이 하가루리 하늘에서 내려왔다. 8개의 패키지. 그중 하나는 착지 중 부서졌다. 7개로 다리를 만들어야 했다. 공병들이 계산했다. 7개로 가능했다. 협곡 위에 조립식 다리가 놓이기까지 걸린 시간. 기록에 따르면 불과 2시간 남짓이었다. 일기에는 이 다리를 건넌 날의 기록이 있다. 다리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누가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하늘에서 다리가 내려왔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눈으로 봤을 때도 믿기 어려웠다. 그 다리를 건넜다. 발 아래로 협곡이 있었다.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봤다. 그래도 건넜다. 이 사람은 보지 않으려다 보는 습관이 있다. 덕동 고개에서도 그랬다. 수문교에서도 그랬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봤다. 그래도 걸었다. 그래도 건넜다. 이것이 이 일기를 관통하는 정신이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발을 멈추지 않는다. 12월 8일, 본대가 고토리를 향해 출발했다. 사단 전체가 움직였다. 차량 행렬이 앞서고 부상자들이 차량 위에 실리고 전투병력이 양옆과 뒤를 엄호했다. 길 위에 눈이 쌓였다. 길 옆에 중공군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흩어진 부대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 고립된 작은 진지들이 아니라 사단 전체가 하나의 주먹이 되어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 주먹이 무엇을 뚫고 나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일기는 계속 쓰이고 있었다. 고토리에서 흥남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70km였다. 그러나 그것은 직선이고 길은 직선이 아니었다. 산을 돌고 협곡을 따라가고 고개를 넘었다. 차량 행렬이 늘어서면 그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다.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뒤는 멈춰야 했다. 멈춘 차량 위에는
동상 환자들이 실려 있었다. 멈추면 추위가 더 빨리 먹었다. 그러나 앞이 뚫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2월 8일과 9일, 고토리에서 지능미로 내려오는 구간이 가장 험했다. 황초령. 해발 1200m의 고개. 이 고개를 내려가는 길이 10도 이상의 급경사였다. 포장이 안 된 좁은 산길에 차량들이 줄을 섰다. 얼어붙은 노면. 한쪽은 산벽, 다른 쪽은 낭떠러지. 중공군이 이 고개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격수들이 능선에 포진해 있었다. 해병 전투기들이 낮 동안 그 능선을 두들겼다. 코르세어 전투기, F-4U. 프로펠러 전투기였지만 지상 공격 능력이 탁월했다. 조종사들은 하루에 여러 번 추격했다. 연료를 채우고 폭탄을 달고 다시 날았다. 영하의 고공에서 구름을 뚫고 장진호 계곡 위를 날았다. 아래에 있는 것이 중공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내려갔다. 최저 고도로 내려가서 확인했다. 아군과 적군이 엉켜있는 고개 위에서 적만을 골라서 때렸다. 이 조종사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격추됐다. 산에 부딪혔다. 날씨에 당했다. 그러나 다른 조종사들이 올라갔다. 멈추지 않았다. 12월 9일 저녁, 선두부대가 지능리에 도착했다. 지능리는 저지대였다. 개마고원을 내려온 것이다. 해발이 낮아졌다. 그리고 해발이 낮아지면서 기온이 올라갔다. 영하 40도에서 영하 15도로 영하 15도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이 전투가 인간의 감각을 얼마나 재조정해 놓았는지를 보여준다. 영하 15도가 온화하다고 느껴지는 몸. 일기의 지능리 보창날 이런 문장이 있다. 바람이 조금 덜하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난다. 바다 냄새인지도 모른다. 아직 멀었겠지만 바다 냄새. 개마고원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아직 바다는 멀었지만 바람이 달라졌다. 그것을 이 사람은 바다 냄새라고 표현했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 바다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공군은 계속 따라왔다. 흥남까지 가는 내내 후미의 압박이 있었다. 고토리를 막 빠져나온 후미 부대들은 12월 10일에도 전투를 치렀다. 전진하는 부대와 후퇴를 막는 부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기이한 행군이었다. 선두는 흥남을 향해 걷고 후미는 쫓아오는 중공군과 싸웠다. 그리고 12월 11일 해병 제1사단의 선두가 흥남에 들어왔다. 흥남은 항구였다. 함경남도의 공업도시, 항구도시. 11월부터 이미 흥남 철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10군단 전체가 흥남을 통해 빠져나가야 했다.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 7사단, 한국군 1군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민간인들. 해병대가 흥남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는 배들이 있었다. 그 배들을 보는 순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바다가 보인다. 딱 3글자. 한국어로 3글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날의 기록은 그게 전부다. 바다가 보인다. 이 사람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눈물이 났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그냥 멍하니 섰는지. 쓰지 않았다. 쓸 수 없었거나 쓰지 않아도 됐거나. 바다가 보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흥남 항구에는 12월 내내 배가 드나들었다. 미 해군 제90기동부대가 흥남 앞바다에 포진했다. 함포로 해안선을 방어하면서 수송선들이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 작전의 공식 명칭은 흥남 철수작전.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숫자로 보면 이렇다.
병력 10만 5천 명, 차량과 장비 1만 7,500대, 물자 35만 톤, 그리고 민간인 9만 8천 명. 이 숫자가 중요하다. 흥남철수는 군사작전이었다. 군대를 빼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민간인을 수송하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다. 그러나 흥남부두에 피란민들이 몰려들었다. 중공군이 내려오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공산군 치하에 남겨지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왔다. 가족을 데리고 보따리를 들고 아이를 안고. 미군 지휘관들에게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배에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장비를 위한 것이었다. 차량, 탄약, 연료,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물자. 민간인을 태우면 장비를 버려야 했다. 전술적으로는 손실이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제10군단 부참모장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한 것은 개별 부대 지휘관들이었다. 장비를 부두에 두고 민간인을 태웠다. 일부 장비는 파괴했다. 적에게 남겨주느니 부수는 것이 나았다. 그 결정이 9만 8천 명의 목숨을 살렸다. 그 중에 한 척의 배가 있었다. 메로디스 빅토리호. 화물선이었다. 원래 승선 정원은 60명이었다. 화물칸에는 탄약이 실려 있었는데 그것을 부두에 내리고 민간인을 태우기 시작했다. 얼마나 태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계속 태웠다. 12월 22일부터 23일 사이 사람들이 올라왔다. 또 올라왔다. 또 올라왔다. 최종적으로 메로디스 빅토리오에 탄 민간인의 수는 1만 4천 명이었다. 승선 정원 60명의 배에 1만 4천 명이 탔다. 화물칸에, 갑판에, 통로에, 계단에 사람들이 겹겹이 쌓였다. 화장실이 없었다. 음식이 없었다. 물이 부족했다. 그 배는 이틀을 항해해서 거제도에 도착했다. 항해 중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죽은 사람은 없었다. 이 항해는 기네스북에 올랐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실은 단일 선박 수송 기록. 그 배에 탄 9만 8천 명의 피란민 중에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있었다. 함영남도 출신, 공산 치하를 피해 흥남부두로 나온 사람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산 근처에 정착했다.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자라서 변호사가 됐고 정치인이 됐고 대통령이 됐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의 부모가 흥남에서 배를 탄 것이었다. 충남철수가 없었다면 그 부부는 남쪽으로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장진호에서 해병배가 무너졌다면 흥남철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2만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면, 덕동고개에 134명이 버티지 못했다면, 72시간 만에 활주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하늘에서 다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다. 장진호에서 싸운 해병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그냥 살아남으려고 싸웠다. 전우를 잃지 않으려고 싸웠다. 포위망을 뚫으려고 싸웠다. 그 싸움이 만들어낸 흥남철수가, 그 철수가 살린 9만 8천 명이, 그 9만 8천 명 속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갔는지. 역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진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이제 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와야 한다. 흥남에 도착한 날, 바다가 보인다고 썼다. 그 뒤로 며칠간의 기록이 더 있다. 배를 기다리는 시간, 부두에서의 시간. 그 시가 약간 돌아왔다. 처음만큼 반듯하지는 않지만 11월 말에 뭉개진 글씨보다는 낫다. 손이 조금 풀렸을 것이다. 아니면 마음이 조금 풀렸을
풀렸을 것이다. 12월 어느 날의 기록. 오늘 발을 봤다. 검다. 의무병이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표정이 말을 대신했다. 남쪽으로 가면 제대로 된 병원이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버티겠다고 했다. 다리 검다. 궤저의 시작이거나 심한 동상이다. 의무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도 알았다. 그러나 버티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날, 맥을 찾지 못했다. 유담리에서 헤어진 뒤로 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또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맥. 맥. 이름을 써두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맥. 발가락이 보라색이었던 그 사람. 일기에 처음 등장한 날부터 기억하고 있던 그 이름. 찾지 못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을 써두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 사람이 일기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 있었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존스 맥 리들리, 페레이라. 이 일기에 흩어진 이름들. 이들 중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는지 이 일기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름이 남았다. 잊혀지지 않았다. 마지막 흥남 관련 기록은 12월 중순이다. 배에 탄 날 같다. 짧다. 배가 움직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는지, 돌아볼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앞만 보기로 한 것인지. 이 사람의 선택이었다. 흥남부두가, 함경남도가, 개마고원이, 장진호 계곡이 멀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 뒤로 일기에는 날짜가 없는 기록이 하나 있다. 발 2개를 지켰다. 의사가 놀랐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발 2개를 지켰다. 검어진 발이었는데 남쪽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절단하지 않아도 됐다. 의사가 놀랐다. 이 사람은 놀라지 않았다.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다.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그것이 이 일기에서 마지막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이다. 이제 수첩을 덮는다. 위 해병대 제1사단의 최종 집계를 보면 이렇다. 전투 사망 604명, 부상 3,508명, 실종 및 포로 192명, 동상으로 인한 비전투 사상 7,338명. 이 숫자들은 공식 기록이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 발가락 2개를 잃은 사람, 왼쪽 귀를 잃은 사람, 눈이 동상으로 영구 손상된 사람, 살아 돌아왔지만 그 뒤로 총소리에 잠을 못 잔 사람. 중공군 제9병단의 피해는 더 컸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전투 사망자 약 2만 5천 명, 동상 환자를 포함한 총 사상자 6만 명에서 8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 12만이 왔고 절반이 무너졌다. 그들도 추위에 당했다. 그들도 방한 장비가 부족했다. 그들도 사람이었다. 쑥스른 사령관은 이 전투 이후 중국으로 돌아갔다. 장진호에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잠시 좌천됐다가 복권됐다. 그는 만년에 이 전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 해병대는 내가 만난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맥어던은 1951년 4월 트루먼에게 해임됐다.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간다고 했던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령관 자리에서 내려왔다. 장진호에서 싸운 병사들의 크리스마스는 함경남도 어딘가였거나 흥남부두였거나 배 위였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를 마지막 크리스마스로 보냈다.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이 전투 이후 여러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훈장이 아니었다. 하가루리의 예비 물자를 쌓아둔 결정, 진격 속도를 늦춘 선택, 비행장을 만들라는 명령. 이 세 가지가 1만 5천 명을 살렸다. 명령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미스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덕동국의 바버 대위는 명예훈장을 받았다. 전후에도 오래 살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자신이 아니라 F중대를 이야기했다.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234명이 함께한 것이라고. 134명이 내려왔지만 234명이 다 싸웠다고. 장진호 전투 생존 해병들은 이후 스스로를 장진호의 퇴역자대이라고 불렀다. 영어로는 초신 퓨. 장진호를 미국에서는 초신이라고 불렀다. 일본 식민지 시절 지명 표기에서 온 것이었다. 초신 퓨. 장진호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매년 모였다. 나이가 들어도 모였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서로를 보러 갔다. 그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러 갔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잊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일기. 이 일기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특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지 않다. 수첩 어디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군번도, 소속 부대도, 계급도. 오직 날짜와 문장들만.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이 사람은 살아남았다. 발 2개를 지켰다고 썼다. 배가 움직였다고 썼다. 버티겠다고 했고 버텼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수첩을 간직했다. 버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줬거나 어딘가에 보관했거나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거나. 그 결정 덕분에 이 수첩이 남았다. 일기에서 마지막으로 읽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본다. 발 2개를 지켰다. 의사가 놀랐다고 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페이지가 수십 장 이어진다. 새하얀 페이지들. 선이 그어진 채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은 채로. 왜 더 쓰지 않았는지, 수첩이 다 찬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것인지, 쓸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쓸 수 없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빈 페이지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한다. 어떤 경험은 말로 다 쓸 수 없다. 어떤 것은 겪은 사람만 안다. 장진호의 밤, 영하 40도의 추위, 나팔 소리, 얼어붙은 총, 검어진 발, 눈 위의 걷대, 수문교 위에서 내려다본 협곡,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 부두에서 처음 맡은 바다 냄새. 이것들을 언어로 완전히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빈 페이지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모른다. 쓰지 못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장진호 전투가 끝난 지 70년이 넘었다. 그 전투에서 싸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코신퓨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사라지면 그 냉기가, 그 나팔 소리가, 그 영하 40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아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런 수첩들이 남는다. 얼어붙은 손으로 쓴 문장들이 남는다. 보라색 발가락이 남는다. 존스와 맥과 리들리의 이름이 남는다. 고개를 넘으면서 보지 않으려 했지만 봤다는 고백이 남는다. 버티겠다고 했으니까 라는 말이 남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수첩을 처음 펼쳤을 때로 돌아간다. 첫 문장,
1950년 11월. 잉크가 번진 첫 페이지. 오늘 장진호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눈 덮인 산, 얼어가는 호수, 조용한 계곡. 그 아름다움이 며칠 뒤에 무엇으로 바뀌는지 이 사람은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배가 움직이는 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